제가 오늘 발제를 맡았는데요. 아마도 뒤에서 워낙 훌륭하신 연사님들이 계셔서 저는 이제 좀 발제 차원에서 앞에서 한번 총체적으로 투자 환경을 점검하고 그리고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조금 점검해 보시라라는 어떤 의도에서 첫 발표를 시키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대 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또 확실한 예측을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이나 통찰력이나 분석력이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상황이 그 바이러스 문제부터 해서 또 세계 경제, 또 자산시장 환경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떤 부분을 특히 조금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점검을 하는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인데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서론 삼아서 지금의 투자 환경이 과거의 어떤 상황과 비슷하고 또 다르다면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자산시장의 가장 중요한 환경은 이제 경기 펀더멘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펀더멘탈, 특히 경기 사이클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은 경기 사이클이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다면 가장 주목해야 될 팩터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이고요. 끝으로는 이제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지금 과열이라고 하는데 지금 글로벌 자산시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의 고평가 정도, 폭넓게 보면 위험자산시장이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의 상황, 코로나19가 이제 올해 사실 우한에서 이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이제 WHO에 보고된 게 작년 연말이었는데요. 올해 6월을 지나면서 세계 신규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지금 이제 3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먼저 이런 그 주식시장에 좀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만은 다르다.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것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어떤 말일 수 있다. 대가를 크게 치를 수 있는 말일 수 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존 템플턴 명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뮤추얼 펀드의 아버지고 글로벌 투자의 어떠한 대부시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신데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라기보다는 사실 조금씩 다르게는 반복되지만 내용인즉슨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늘 비슷비슷한 패턴으로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경기든 자산시장이든 환율시장이든 어떤 사이클이든지요. 역사가 어떻게 똑같이 반복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것이 과연 옳은 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령 이번만은 정말 적습니다. 너무너무 적습니다. 예전에 이런 적은 일은 없었다. 1950년부터 지금 70년 정도 지난 사이에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정말 이렇게 내려도 되나 라는 정도로 내린 적이 한 15번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한 4.5년에 한 번 정도씩 내린 겁니다. 89년
미국 저축대부조합이 문제를 일으키고 금융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페드 펀드 레이트, 연준의 기준금리가, 정책금리가 10%였습니다. 그게 몇 년 안 돼서 3%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금리 인하죠. 닷컴 버블 때 6.5%에서 1%까지 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렸습니다, 연준이. 그리고 잘 아시는 서브프라임 때 2008년에 3.25%에서 0%까지 바로 내렸습니다. 지금 2%대 초반에서 0%대까지 또 바로 내렸죠. 금리는 항상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리 인하의 원인은 레버리지를 동반한 자산시장의 과열이었고요. 자산시장 사이클의 과열, 이 머추어된 자산시장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이 터졌다는 얘기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뭔가 그 과열된 자산을 갖고 있는 개인이든 금융기관이든 어떤 경제 주체가 있었죠. 투자 주체가 특히 은행일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때처럼 부실 담보대출, 주택대출인 경우에는 공적 자금이 여지없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하된 금리가 일정 기간 동안 경기를 침체 국면을 벗어나는데 기여를 못했지만 자본주의는 항상 바로 경기 사이클을 극복했고요. 평균적으로 한 2년 내지 3년 만에 경기는 극복됐습니다. 회복이 됐고, 그리고 자산시장은 또 다른 거품을 잉태하고 자산시장은 과열을 또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된 거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2008년 금융위기하고 지금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를 한번 생각해 본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전에 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 금리 인하의 원인은 자산시장의 과열과 경기 과열이었고요. 인플레이션이었고, 그리고 결과는 중간과정 생략하고요. 결과는 자산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인플레이션은 경기 사이클과 동반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동반을 안 하기도 했는데, 동반을 했다 하더라도, 즉 자산시장과 실물 경제가 동반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디스커넥션을 보였죠. 괴리를 보인 겁니다. 자산시장이 경기보다 얌전하게 상승한 적이 과연 인류 역사상 있었나?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었더라고요. 굵직한 경기 사이클에서, 굵직한 자산시장 사이클에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산 인플레가 왔고, 그 자산 인플레를 만드는 원인은 한 10여 년 전에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출발되고, 그리고 2008년 같은 경우에 거품을 만든 숙주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부실담보대출이었다면, 또 그거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었다면 지금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정체에 약간 불명입니다. 이번 경기 사이클과 자산시장 과열 사이클에서 과연 어떤 게 숙주가 될까?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아주 약해지거나 했을 때 그 숙주는 드러나죠. 왜냐하면 가장 약한 골이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락다운으로, 셧다운으로 세계 경제가 일시 멈췄습니다. 이런 식의 경기 위축은, 또 그로 인한 자산시장의 하락은 좀 보기 드문 현상인데,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튄 게 사실은 부채를 많이 쥐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의 CDS였거든요. 이거는 시장이 그쪽이 가장 취약한 고리였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목소리였습니다. 물론 지금 뭐 상승폭보다는 상당히 안정돼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생각보다 위축이 돼서 빚을 못 갚는 가게나 기업이나 국가가 많이 생길 경우에, 결국 이번에도 이슈는, 어떤 위크 포인트는 어떤 경기와 자산시장을 또다시 끌어내리는 트리거링은 제가 볼 때는 부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서론 삼아서 이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처방도 나오고 예측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내일 주식시장을 설명하고 내일의 어떤 자산시장을 설명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더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투자 전략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기 사이클입니다. 경기 사이클은 사실은 투자하는 데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사이클은 이미 마켓에 프라이싱 돼 있으니까요. 연말 정도까지 중국이 4분기에 6%대 GDP 그로스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은 저는 지금 주식시장에 이미 투영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뭐 어제까지가 불황이었고 내일부터 호황이고 이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경기는 추세가 있고 사이클이 있고 그런 점들의 연속선상에서 뭔가 자산시장의 추세가 결정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경기 사이클이라는 정보 그 자체가 투자의 어떤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경기 사이클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코로나19가 만약에 없었더라면 시장이 어땠을까? 예를 들자면 주식시장은 어땠을까?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S&P 500 같은 경우에는 3000 밑에서 코스피도 1800에서 한 2000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경기 사이클은 2018년, 조금 늦은 국가는 2019년, 또 소비 사이클이나 투자 사이클은 그 전부터 이미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확장을 못하고 경기가 추가적으로 위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이미 2, 3년 전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이죠. 그 의미는 경기가 성숙되었다는 거거든요. 물론 코로나19가 안 왔다면 경기의 급냉도 또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책도 제로금리도 없었겠죠. 그리고 경기의 대급냉 그리고 주가의 급락 다음에 급방등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밋밋하게 지금 흘러내리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와 주식시장, 위험자산시장 모두가. 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제로금리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못 떴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IMF가 만든 건데 경기 사이클이 장기 역사상 상당히 성숙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확장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나마 최근 한 3, 4년 정도, 뭐 길게는 한 4, 5년 정도 확장된 그 배경에는 부채 사이클, 신용 사이클이 같이 동반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경기와 자산시장의 과열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이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역사는 좀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경기 사이클을 예측하는 데는 이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경기를 위축시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공통되게 보는 경제 충격의 강도를 조금 주목하는데요. 경기 충격의 강도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령 올해 역성장한 마이너스 성장한 국가의 비중이 전 세계에서 몇 퍼센트가 될까? 90%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마이너스 역성장을 하는 국가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마이너스 성장하면 그 다음에 플러스 성장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투자가 위축되고 한계 기업이 무너지고 이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 부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저금리에도. 그리고 저축률이 올라갑니다. 비자발적으로. 소비 성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계 교육이 4년 전 수준으로 지금 7조 달러 정도가 줄었습니다. 7조 달러는 영국, 프랑스, 독일 GDP 합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전 세계
교육 규모가 위축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를 단지 한 분기에서 두 분기 만에 회복시킬 수 있을까? 라는 데 좀 퀘스천이 있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반론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고지식한 이야기고, 일단 성장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센티먼트가 중요하니까. 예, 맞습니다. 성장률 측면에서는 YOY나 전분기 대비로나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로나 다 증가합니다. 어제보다는 내일의 성장률이 좋을 거고요. 내일보다는 모레의 성장률이 좋을 게 거의 유력합니다. 하지만 2008년 같은 경우에도 GDP 금액 혹은 세계 교역 금액, 소비 금액, 이런 실질 수요가 회복하는 데는, 저는 지금 주식시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실질 수요의 회복에는 4년에서 6년 정도가 걸렸던 거고요. 단지 주식시장에서 중요시 여기는 성장률은 2년 정도 만에 이미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2009년 3월에 바닥을 찍고 올라간 것이죠. 실질적인 수요는 한 2년이나 3년 후 혹은 4년 후에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장이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려고자 하는 말씀은 저합경제, 저수요 경제가 이전에 있었던 10여 년 전에 서브프라임 미국 금융위기 사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펀치를 맞았기 때문에 이 저합경제가 생각보다 더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주식시장은 이미 비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령 연말 정도에 경기가 탄력적으로 회복돼서 한 1, 2년 후에 전 세계 수요가, 실질 수요가 다 회복된다면 그거는 지금 주식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야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4년 내지 6년 후에 회복된다면 이미 비포 코로나 시대에 도달한 위험자산 가격이 앞으로 겪어야 될 우여곡절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런 경기 예측이 맞다면 전 세계 저금리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연준에서 그래서 2023년 정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도 그런 정도의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사이클에서의 마지막 차트는 이 차트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웨이브가 앞으로 오지 않더라도 내년 연말 정도가 돼야 비포 코로나 정도의 실질 수요 회복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가 온다면 아마도 2022년 정도로 그 이후로 실질 수요의 회복 기간이 점점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어쨌든 주제에서는, 꼭지에서는 제가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똑같이 경기와 부채 사이클이 성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산 가열이 와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저수요 국면, 두 번째 꼭지에서 말씀드린 이 저수요 국면이 만약에 지속될 경우에는, 예상보다 길게 진행될 경우에는 첫 번째 꼭지에서 말씀드렸던 위험 요인, 즉 부채와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집요하고 까다롭게 전 세계 경제와 자산 시장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이제 부채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별로 흥미가 없으실 겁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맞습니다. 부채는 당장 내일의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 주 주식시장을 결정하는 요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여서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만큼은 틀림없거든요. 왜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문제를 할까? 정말 답답하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부채, 또 이 저금리 시대에 왜 부채 타령을 하는 것인가 의아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케네스 로고프 교수 같은 저명하신 분들도 국가 GDP 비율이 90% 정도 넘어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국가가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 준칙이 중요하고 부채를 관리하는 국가의 어떠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부채가 어제 오늘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많은 시사점을 또 저희에게 던져주는데, 가령 지금 부채 비율이 한 2000년 수준이다 한다면 앞으로도 전 세계 주식시장이나 경제는 지난 20년만큼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꼭지에서 경기 사이클이 부채 사이클과 왜 같이 갈까? 그리고 기업의 부채 규모를 GDP로 나눈 소위 부채 사이클은, 흔히들 보는 부채 사이클은, 기업의 부채 사이클은 왜 기업의 이익과 같은 방향을 가질까? 기업이 부채를 늘려가면서 투자도 하고 성장도 하고 고용도 하고, 그래서 투자와 생산이 느니까 소비가 당연히 늘고 세계 교육이 늘고 전 세계가 팽창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부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년 수준이 아니라 지금 2020년 현재는 GDP 대비 300% 정도입니다. 금융기관의 부채를 중복되니까 제외하고 각국의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를 다 합친 거거든요. 특히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이 국가가 부채가 됐든 기업 부채가 됐든 적지 않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근 10년간 늘었습니다. 경제 규모 대비 늘었습니다. 많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느는 건 괜찮은데요. 경제의 성장 규모보다 과도하게 늘 경우에는 탄력적인 경기 사이클을 분명히 훼손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경기 사이클이 밋밋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자산시장이 부채에 상당히 의존해서 성장을 해왔는데, 확장을 해왔는데 이게 조금 밋밋해질 가능성이 있다. 부채가 너무 쌓여 있는데 부채를 더 땡기질 못하니까 빚을 내서 집을 사기도 어렵고, 빚을 더 내서 주식을 사기도 어렵고, 빚을 더 내서 어떤 투자 행위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펀더멘탈의 훼손이 있을 경우에, 혹은 인플레이션이 올 경우에는 부채 조정과 함께 자산시장의 조정이 과격하게 올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지난 20년처럼 부채를 계속 늘려가면서 기업이 확장하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채 이슈는 당장의 이슈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곱씹어보고, 또 이 문제가 앞으로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조금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특히 위험자산의 고평가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전자산 대비, 저금리 대비 위험자산 가격, 주가가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은 그 고평가된 정도가 대략 2000년 수준이다. 금리 낮은 거 맞습니다만은 그 금리가, 저금리가 계속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효과, 즉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상대 강도가 거의 닷컴버블 수준 정도니까, 금리가 앞으로 계속 제로금리에 있을 경우에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고 먹여 살릴 힘이 조금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주장이고요. 또 한 가지 주식시장의 어떤 그 상대 강도는 IT 주가의 상대 강도, 또 선진국과 신흥국의 상대 강도, 이런 측면들에서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10여 년간 보시는 것처럼 돈잔치는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신흥국은 이 돈잔치에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소외가 됐습니다. 이것은 과연 순환적인 것인가, 구조적인 것인가? 저는 구조적인 거라고 보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가령 내년에 계속 제로금리가 유지되더라도 신흥국 쪽으로 과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가 속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지금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경기, 그리고 부채, 자산시장, 특히 위험자산시장, 이 세 개가 조금 성숙되어 있다, 좀 추가적으로 확장하는데 한계에 달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확장이 안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기술의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성숙 요인과 한 가지의 성장 요인이 서로 충돌하면서 세계 경제는 점점 더 양극화되고 불균형화되고 왜곡되고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더욱더 벌어지는, 그리고 거대한 유동성이 만들어낸 부채 텐트럼이 자산 시장의 업다운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자산 전략에 있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빠른 어떤 자산 시장의 변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수년 후에는 세계 기업이 두 가지 종류가 남아 있을 거다. 하나는 좀비 기업이고 하나는 혁신 기업이다. 네, 그럴듯한 예측입니다. 결국 그 사이에서 생기는 불균형과 왜곡의 문제, 가격의 왜곡의 문제를 우리 자산시장에 관련된 저희 투자자분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솔루션을 차분하게 찾아보는 그런 올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의 부족한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